7장 신경장애로 들어갑니다. 자, 대표적인 신경장애는 이분 척추 스파이나 비피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의를 보시면 자, 태생기 동안 척추하고 신경관 봉합이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보면 척추가 있고 신경관이 같이 봉합이 되어 있죠. 노출되지 않아. 그런데 이분 척추는 이 봉합 자체가 불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선천성 신경관 결함입니다. 이게 이분 척추예요. 그래서 신경관이 잘 이렇게 딱 봉합이 돼야 되는데 봉합이 안 돼. 그 말을 융합부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융합부전으로 인해서 척추의 후방에 그쵸? 융합장애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원인은 꼭 기억하세요. 엽산결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신을 계획하기 1개월 전부터 왜 엽산을 충분히 섭취하라고 공부했었죠. 그 엽산을 섭취해야 되는 이유가 이분 척추가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엽산 부족으로 인해서 이분 척추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신경장애에서 자, 이분 척추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선천성 기형들도 같이 함께 기형들을 초래합니다. 자, 잠재성하고요, 낭성으로 나눠집니다. 자, 잠재성은 결손이 눈으로 보이지 않아 겉으로 봐서는 크게 문제가 없어서 증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요거를 기억하셔야 되겠지. 요추 청골 부위하고 그렇죠? 그래서 요추 5번째와 천추 1번이에요. 그래서 L5 그렇죠? 그다음에 S1. 그래서 요추와 천추 부위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척수와 수막 나머지는 다 정상들입니다. 그래서 척추가 완전하게 융합되지 않기 때문에 분리가 돼서 이제 잠재성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자, 척수와 수막은 정상이기 때문에 감각결함이라든가 감각을 잘 못 느낀다든가 운동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증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을 보세요. 그래서 잠재성 이분 척추에는 겉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피부라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낭성을 봐보세요. 수막류와 그쵸? 척수 수막류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보세요. 척추 쪽에 뭔가 볼록 혹이 나 있죠. 자, 그래서 내막과 내척수액을 조절하는 낭 모양의 돌출 부위가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 척추가 있는데 여기에 볼록 물풍선 같은 것들이 달라붙어 있어요. 이렇게 뭔가 볼록 튀어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신경들 같은 경우는 노출되지 않았죠. 그래서 자, 수막류 정의를 보세요. 주머니 같은 낭종이 돌출된 거, 수막이 탈출해서 척수액으로 채워져서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척추 스파이널 코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뭔가 볼록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막이 탈출한 건데 여기에 그냥 내척수액으로만 쌓여 있지 지금처럼 자, 신경계 구성 요소까지는 나오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융합이 안 돼 있다. 이렇게 벌려져 있어요. 그래서 내척수액의 압력이 증가가 되면 이쪽으로 더 이 사이즈가 점점점 커져서 터지는 사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낭 크기가 증가하여 자연 파열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는 신경계가 구성 요소가 되는 물건들이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학적 후유증은 동반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심하고 흔한 기형이 가장 흔하면서 심해요. 이게 뭐냐면 척수 수막류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자, 낭 모양으로 돌출된 부위에 내막, 그 다음에 또 내척수액, 그 다음에 신경근 척수까지도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까지 볼록 여기에, 그쵸? 신경근까지도 이 안에 이렇게 다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심각한 거긴 이거는 맞아요. 그래서 침범 부위에 따라서 신경학적 후유증을 동반하기도 하게 됩니다. 대부분 항문, 방광간략증 조절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변이 실변처럼 계속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방광에도 간략근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요실금, 변실금들이 같이 동반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진단을 보시면 자, 임신이죠. 16주, 18주에 혈액검사 AFP, 그렇죠? 알파 페토프로테인이죠. 우리가 모성에서 배우실 거예요. 알파
페토 프로테인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알파피토 프로테인 수치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파피토 프로테인 AF 수치가 증가하게 되면 이제 태아 초음파라든가 양수천자를 통해서 이제 이 기형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또 분만 후에 CT 스캔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골기형이 어떤지, 그 다음에 빠져나오는 게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올로그래피라고 해서 척수 방사선 검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투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트랜스 일루미네이션. 자, 투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 낭에다가 그쵸? 라이트를 비춰보는 거, 불빛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췄을 때 그냥 낭이 투명하게 보여요. 그냥 풍선에 예를 들면 어떻게 풍선에 물이 차 있는 것처럼 투명하게 빛이 통과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수막류예요. 그런데 빛이 통과하지 않아. 여기에다가 불빛을 초했는데 빛이 통과하지 않았다는 거, 이쪽 신경계 쪽이 다 이쪽으로 탈출했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척수 수막류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빛이 투과한다, 그대로 투과한다, 수막류. 빛이 투과하지 않는다, 그러면 척수 수막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조 검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상을 보세요. 병소 수준과 부위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병소 수준이 어디냐, 어느 부분이냐, 그 다음에 그 정도, 결손 정도가 어떻게 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T3, L1, L3, L2, L4, 그 다음에 L3, S2에서 이런 증상들이 나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운동기능 장애예요. 그래서 보행자, 척수 쪽의 문제이기 때문에 운동장애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걷는 게 좀 어려워지고요. 감각기능 장애예요. 손상 부위 아래는 감각이 없어요. 왜? 그쪽으로 신경 통로들이 다 차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결함 부위의 하부 자율신경계 기능 장애 되죠. 그래서 피부가 건조하고 발한 기능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요. 배변, 배뇨 문제. 자, 비뇨기계 장애가 가장 크고 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변실금, 요실금, 비뇨기 감염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합병증은 별표해 주세요. 가장 대표적인 합병증이 뇌수종, 뇌막염입니다. 그래서 90% 이상 뇌수종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임상에서도요, 이런 애를 본 적이 있는데, 처음에 이런 애가 나왔었는데, 스파이널 비피다가 있으면서, 아까 다른 선천성 기형들도 동반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가 있었냐, 심장의 기형들을 같이 동반을 했었고요. 뇌 쪽에도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친구도 뇌수종도 동반을 하고 있었었고, 또 특이한 게 뭐냐면, 우리가 발을 이렇게 플렉션 하잖아요. 근데 발이 플렉션이 아니라 팔이 이렇게 되는 것처럼 다리가 반대로 되는 거예요. 반대로 꺾고 이렇게 되는 거야, 다리가. 이 손을 다리라 그러면 다리가 원래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되는 복합적인 결선을 가지고 태어난 애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수술 전 간호의 대표적인 건 뭐냐면 감염 예방이 가장 1순위예요. 자, 여기에 CSF의 압력이 계속 증가가 되면서 압력을 주게 되면 CSF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낭이 커져서 터지게 됩니다. 터지게 되면 그대로 sepsis예요. 그렇기 때문에 낭포가 터지지 않도록 감염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낭포가 파열이 되면 뇌척수액이 빠져나오죠. 그래서 그거를 나오지 않도록 방지하는 케어들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눕혀놓으면 여기가 눌리니까 터지게 되겠죠. 압력이 증가하니까. 그래서 엎어놓으라고요. 보기로 취해서 얘가 등 위로 올라갈 수, 압력이 받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퇴관절 탈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퇴관절 탈구를 예방하기 위해서 둥부를 약간 구부려라고요. 그래서 측면을 지지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하얀, 쉽게 말하면 풍선에 이렇게
풍선에 물 부은 걸 달고 나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게 압력이 주어지면 무게가 있어 쭉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도너츠 모형의 우리 왜 던킨 도너츠처럼 도너츠 있잖아요. 그거를 딱 대주면 그 구멍, 아니 가운데 구멍이 있죠. 그 안에 이 낭이 딱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소독된 패드를 도너츠 모양으로 소독된 패드를 적용해서 거기를 지지해 주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저귀를 채우지 말라고요. 왜 그러냐면 기저귀를 채우면 어때요? 거기에 애가 아까처럼 비뇨기 쪽에 합병증이 가장 심하다 그랬었죠. 그래서 변실금, 요실금이 계속 동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때요? 기저귀를 채우지만 축축해지면 여기에 피부에 축축해지면 또 피부 손상이 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저귀를 채우지 말고 그냥 펼쳐 놓으라는 거죠. 바닥에 패드 깔아 놓으시고요. 패드 자주 깔아놓은 패드 자주 교환하고 습하지 않게 건조하게 유지해야 돼요. 습하면 오히려 그걸로 인한 자극을 인해서 피부 통합성에 문제가 생기죠. 그 다음에 낭 주위 덮어놓지 말라고요. 그래서 낭포 손상 방지가 가장 1차적인 거죠. 낭포 손상으로 인한 감염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감염 예방을 위해서 낭포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케어하는 게 가장 첫 번째죠. 또 감염 예방이에요. 그래서 낭이 있는 데가 말라붙으면 여기 혹이 달려져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말라붙어요. 꼬들꼬들해져요. 그러면 찢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무균적이고 습한 드레싱으로 하라는 거 뭐예요? 생리식염수 수분 드레싱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생리식염수로 적신 꺼지에다가 그쵸? 습하게 해주는 거죠.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 그래서 여기 나온 부분은 생리식염수를 묻힌 꺼즈로 습하게 해주시고 그 밑에는 어떻게 건조하게 유지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대소변의 오염을 주의하고 그 다음에 둔부가 변실금, 요실금 젖어 있기 때문에 매일 공기 중에 노출하고 히드램프를 적용해서 건조시키라는 거고 기저귀 채우지 말라고 또 나오죠. 그 다음에 하지 개사와 기형 예방입니다. 발목 받치라고요. 발뒤꿈치가 침대 닿지 않도록. 그 다음에 피부 간호 하셔야 되겠고 압박받는 부위에 서큘레이션 촉진하셔야 되겠죠. 수동적 관절 운동해야 되고요.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발달을 촉진해야 되는데 자 수유 중이죠. 자주 휴식하고 보기에서 엎어놓은 상태에서 여러분 수유를 하게 되면 애가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먹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먹이를 한쪽으로 돌려서 엎어놓은 상태에서 고개를 돌려서 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감각들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감각들을 키워줄 수 있는 장난감, 감각 자극 장난감들을 제공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촉각적인 자극을 계속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배설기능 관리예요. 방광기능 보존이 흔하기 때문에 소변 양상 잘 관찰해야 되고요. 합병증 관찰이요. 가장 대표적인 합병증이 뇌수종, 내막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두증 이꼴 뇌수종이죠. 머리 사이즈가 커지는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두위 측정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에 뇌척수액이 쌓이게 되면 천문이 안 닫히죠. 볼록하죠. 그래서 천문이 팽창하는 증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문이 팽창하는지 보여야 되고요. 머리 사이즈가 커지는지 날마다 머리 둘레를 재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내막염의 염증 여부를 관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막염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열이 나겠죠. 그래서 체온 변화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농이 나타나는지 또 시저죠. 경련이 일어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수술 후 간호는 자, 영양 공급이고 쇼크 예방에서 보온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술한 다음에 체인은 보기를 취해 주셔야 되겠죠. 보기 여기에 수술했으니까 엎어놓은 자세로 있어야 되고 머리를 척추보다 낮게 하셔야지 뇌척수압이 유지되죠.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수술 부의 압력을 최소화해야 되죠. 기형 방지를 위해서 수동적인 관절 운동들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피부 통합성이 문제 발생할 수 있죠. 욕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케어들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피부 개양 방지 간호가 이루어야 되고 체위 변경 자주 해주셔야 되고 합병증에 대해서 대표적인 게 아까 뇌수종 그렇기 때문에 두위 측정하시면서 천문 팽창 여부 관찰하셔야 되고요. 요로 감염 사정하고 그다음에 안아제 투여하셔야 되고 감염 예방 간호들은 이루어져야 되죠. 또 부모에 대한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기형적인
문제를 갖고 태어난 아동에 대해서 부모들은 굉장히 죄책감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병증이 나타나지 않도록 관리 교육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감각 자극 활동을 자꾸 자극을 주셔야 되겠고요. 아동의 상태에 따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사정한 부모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여러 자원들에 대한 정보도 제공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수술 전 간호와 수술 후 간호, 간단하게 서술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성 경련입니다. 자, 경련, 시저를 해요. 그런데 앞에가 열성이 붙었어요. 열이 너무 높아서 경련을 한다라는 게 열성 경련입니다. 자, 정의를 보시면 두 번째, 고열이 동쓸 때 수반에서 나타나는 경련이고, 특히 바이러스로 인한 상기도 감염이 있을 때 급속한 체온 상승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급속한 체온 감소는 39도씨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39도씨 이상으로 올라가게 돼서 일시적으로 경련을 일으키는 게 열성 경련이에요. 그럼 첫 번째 데 보세요. 중추신경계 감염하고는 상관 있어요, 없어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단순히 열이 나서 상기도 감염에 의한 열에 의한 경련이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추신경계 감염하고는 관계없다.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신경계는 정상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추신경계 감염이 상관없기 때문에 당연히 신경계는 정상인 거죠. 자, 원인은 감염을 먼저 두로 동반을 하는 거죠. 근데 대표적인 게 상기도 감염이에요. 자, 호발 연령은 6개월에서 5살 사이에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증상을 보세요. 남자아이들한테 많고요. 가족력 있고 재발률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게 반복이 되면, 열로 인한 경련이 반복이 되면 간질까지도 발전이 되게 됩니다. 열은 38도 이상, 39도, 뭐 맞습니다. 38도나 39도나 꼭 굳이 그걸 외울 필요는 없는데 38도 이상, 39도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체온이 상승하는 동안에 경련이 발생합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안 해요. 자, 15분 내로 지속되는 발작, 한 번 발작을 하면 24시간 이내에는 반복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세 번째 땡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신적인 발작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발작 후 국소적 신경학적 결손은 없다. 왜요? 중추신경계 감염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신경학적 결손은 없고요. 그 다음에 EEG가 우리 근전도 검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신경계는 정상이야. 그렇기 때문에 EEG에서는 정상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치료 및 간호는 제일 먼저는 열을 하강시키는 거죠. 열이 38도, 39도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열 하강시키는 게 제일 먼저예요. 그래서 해열제가 투여가 돼야 되겠죠. 대표적인 약이 아세트아미노펜이 처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세트아미노펜은 중추신경에서 프로스타글란딘 합성을 억제하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열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바이러스 질환의 경우에는 레이 증후군 가능성이 있다. 나중에 레이 증후군, 라이 증후군이라고 설명을 할 건데, 자, 아스피린 투여를 했을 때 라이 증후군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그죠? 아스피린이 아니라 아세트아미노펜으로 투여를 하라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38도 이상일 때는 미온수 목욕하고, 세균 감염으로 이럴 땐 당연히 항생제가 처방이 돼야 되겠죠. 청색증이 나타나면 산소 투여해야 되고요. 분비물이 많을 경우는 석션 해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탈수증, 열이 많이 나서 인센설 워터로스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탈수증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탈수 사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련 증상을 사전해야 되겠죠. 만약에 너무나 심하게 경련하고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항경련제 등이 투여되어야 됩니다. 특히 열성 경련과 간질 비교, 이거 별표하시고요. 이게 96년도에 실제 문제로 한번 나왔었죠. 자, 열성 경련은 6개월에서 3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간질은 어느 시기에나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발작 지속 시간은 열로 인한 거는 15분 이내, 하지만 간질은 다양하죠. 발작 특징은 전신성이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간질은 전신일 수도 있고 국소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고요. 뇌파는 중추신경계 감염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뇌파 검사에서는 정상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간질파, 정상일 수도 있고요. 간질파가 나올 수 있는 게 간질입니다. 체온은 열성 경련은 체온 상승 직후에 발생하는 거고 간질은 열이 나면 언제나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런 형태. 그 다음에 특히 열성 경련은 가족력 유전적이게 굉장히 높아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 간질은 가족력하고는 그렇게 상관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열성 경련과 간질을 비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